비트 평단가가 한 800만 원, 금융시장의 룰이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1억 3천 빚을 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당시 투자를 통해 무려 30살에 35억 자산을 형성해서 이른 퇴사를 하셨던 파이어드의 저자이신 한정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뭐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끝인가요? 네, 파이어드 부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이제 한정수 작가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이 자산 형성하셨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한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장세죠. 그때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로 2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어떤 그 자산 형성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코로나가 이렇게 자산을 점프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 시작은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18년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좀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 원래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오다가 이제 현금 흐름이 처음으로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분배를 해야 될지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 관련해서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하다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제가 한 8번 넘게 이제 좀 보면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좀 이렇게 잡아야 투자에서도 돈을 좀 크게 벌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2018년 정도면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코로나 대폭락이 왔을 때 왠지 지금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좀 순간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대폭락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좀 하고, 코스피가 거의 1000까지 떨어져도 이제 현금이 떨어지지 않게, 왜냐면 대폭락 때 가장 이제 피해야 되는 게 현금이 동나는 거잖아요. 그 원래 갖고 있던 투자 자산 플러스 처음으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 그래서 1억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를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하락장에서 좀씩 이제 분할로 담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담았던 게 이제 금융주랑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이제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 우량주들 위주로 담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일날 3월 23일 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래서 휴가를 내고 또 그때도 이제 투자를 좀 했었는데, 그때 거의 코스피가 거의 1600대에서 1400대까지 찍고 다음날부터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연준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좀 반등을 했었고, 그때까지도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 좀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반등이 좀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원래 제가 2018년, 19년부터 좀씩 모으고 있던 이제 가상자산 쪽이 좀 배수가 크고 이런 좀 해지 자산으로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융주들을 다 거의 정리하고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제가 평단가가 한 800만 원대 정도고요. 이더리움 평단가가 20만 원대 정도여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조금 우량주 위주로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확실해졌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산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공포에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끝까지 잘 버티다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어떤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감정이 좀 무뎌져야 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투자라는 게 저는 좀 경제학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사고 파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이제 매수 매도를 눌러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야 되고 사람들의 환희를 또 이용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사실 내가 뭔가 환희에 빠지거나 내가 스스로 공포에 빠지면 사실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몇십억을 벌든 몇십억을 잃든 다 뭔가 그 보통 사람이면 휘둘릴 일들이 일어나도 다 뭔가 어떤 감정이 좀 죽은 사람처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코로나라는 운이 사실 모두에게 왔지만 사실 이제 기다렸다가 그걸 실제로 잡고 나중에 좀 그걸 실현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좀 최대한 그런 제 감정을 좀 복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2019년부터 이제 투자 얘기도 이제 좀 하기 시작했었는데, 코로나 전부터 유튜브를 했던 이유도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좀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보고 뭐 1년 뒤에 보고 뭐 5년 뒤에 보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투자 근육을 좀 키워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채널 얘기하셨는데 세상학개론이라는 채널에서 최근에 이번 기회는 10년마다도 아니고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뭐 기회다라고 막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좀 취지로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폭락들은 코로나 때도 있었고 뭐 2008년 때도 있었고 유동성 이제 감축기에도 있었고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처럼 뭔가 그동안 있었던 금융시장의 룰이나 그런 것들을 좀 완벽히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되게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플라자 합의 때나 아니면 뭐 진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사회가 돌아가는 그 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미국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되어 왔는데 트럼프의 목적이나 트럼프가 보는 비전에 따라서 지금 좀 그게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대신 이제 자본 수지 흑자를 보면서 굉장히 미국이 계속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걸 해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좀 다 흑자를 보겠다. 네, 다 흑자를 보겠다. 사실 그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런 또 의미로 굉장히 좀 약달러를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매력적이었던 그 미국 시장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조롱에 극에 달하는 그 국장이 미국 주식보다 또 좋은 시기가 좀 사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금 같은 것도 사실 투자 자산보다는 해지용 자산으로 많이 하다가 뭐 금이나 사실 가상 자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망한 좀 시기가 좀 올 수도 있지 부의 않나.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흐름대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탈미국화가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 빠지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도 빠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오히려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속절없이 더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당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2% 넘게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2% 넘게 올랐어요. 이런 흐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흐름의 맥락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것도 이제 다른 거에 다 떨어질 때 좀 오히려 좀 오르는 네,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 최근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사실 결국에 좀 현금을 쌓아놓고 그 현금을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슷한 전략을 좀 취하려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걸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트럼프는 결국 정치인이잖아요. 그 정치인으로서 지지 기반이 이제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이고 좀 더 이제 제조업 쪽을 좀 부응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너무 좀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지금처럼 채권 수익률이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시장이 너무 무너지면은 결국 트럼프가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한 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면은 사실 결국에 트럼프가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네,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흐름은 결국 또 다시 미국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그거죠. 이제 지금 이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느냐 아니냐. 그 트럼프가 그만둔다고 해도 그게 다시 신뢰를 갖고 시장이 돌아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한 번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잃은 신뢰가 좀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보면 사실 더 길게 보면은 트럼프라는 대통령 때문에 사실 다 벌어진 거니까 사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좀 끝날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신뢰가 좀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자본 체제도 이미 다른 체제로 편성이 됐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자산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중국에도 많이 팔아먹고 그 많이 팔아야 중국이 새로 칩을 개발할 유인이 좀 적어지고 좀 속도가 늦어질 텐데 오히려 지금은 탈미국의 속도화만 좀 더 빨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테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트럼프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발생했던 일들이 나중에 후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겠네요. 굉장히 시간에 민감한 지금 있는 경쟁력들이 있을 텐데 그 경쟁력들을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놓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탈피해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탈지정학적 자산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금이 제2의 엔비디아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오르고 있잖아요. 국가들도 금을 좀 사모으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은 일단은 조금 과열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금이 이제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좀 압도적으로 이제 압도한 그 일들이 사실 흔치 않게 좀 일어났었고 사실 그게 몇 개월 정도밖에 안 갔고 뭐 이런 게 뭐 1, 2년 이어지는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좀 과열됐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국내에서 금 사시는 분들도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한 20% 금값이 더 비싸게 이제 프리미엄이 있었던 경우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고요.
오히려 저는 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완전 알트코인 말고 좀 완전 비트코인처럼 금과 비슷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자산들이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파이어도 아닌 파이어드예요. 네. 굳이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이어랑 드를 붙여서 파이어 해본 사람, 파이어까지의 이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파이어를 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얘기들은 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젊은 나이에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좀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돈이 많아져서 행복해진 경우도 있지만 사실 돈이 많아진다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전까지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좀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의 행복이 이제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좀 돈에 대한 철학 아니면 파이어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좀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요? 저는 제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내 스스로 가치 산정을 했을 때 자존감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 현금 창출 능력이나 아니면 내 주변 뭐 네트워크, 뭐 평판, 인맥 같은 게 이제 저를 구성하는 시가총액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돈이 없다가 100억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이 그 100억이라는 돈으로 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돈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 돈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면은 자존감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이 반토막이 나고 어차피 남들이 보면은 큰 부자인데 100억이든 50억이든 큰 부자인데 자존감이 반토막이 날 수 있으니 저는 그 자존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100억을 벌어봤다는 자신감이나 그 능력에 대한 내 스스로 좀 느끼는 좀 그런 자존감 그리고 이제 남들의 좀 인맥의 평판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분산을 해놔야 좀 돈이 좀 떨어지든 아니면 오르든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책에 보시면은 파이어를 이루고 나신 이후로는 뭐 그렇게 수익성에만 이렇게 목매달려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뭐 비상장 투자라든지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존감 포트폴리오의 일부인가요? 그렇죠. 저도 제 자존감의 포트폴리오 외에 또 이제 저를 기업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전략을 사실 저는 투자자나 아니면 직장을 퇴사한 그런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을 그만두면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돈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으나 내 능력이나 뭔가 하는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는 걸로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에 저는 좀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사업 같은 것도 여러 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뭔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좀 하고 어느 정도 몇 개는 참여를 아예 해보면서 그런 내 스스로에게 좀 저는 투자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만 따지고 수익성만 본다면은 완전히 정량적인 좀 그런 투자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성적인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돈으로 나오는 계산되는 수익률은 좀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투자되는 좀 그런 가치들은 그것까지 합하면은 더 큰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장은 오히려 수익률이 과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안감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이 빵원에서 10억이 되면은 그 돈에 대한 돈이 주는 행복이 엄청나거든요. 돈 뭐 1원이 뭐 100원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행복이 점점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한계 효용이 준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몇십억 이후에 뭐 50억, 100억 이후에 더 들어오는 돈은 뭔가 제 소비나 뭔가 행복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도 뭐 돈도 어느 정도 당연히 수익성도 하지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좀 중심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투자. 네, 아주 인상 깊은 단어였습니다.